미국 시장은 거의 한 8, 90%는 다 먹겠죠. 그럼 중국산 배터리는 앞으로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남은 거죠? 자, 에코프로는 한 5배에서 7배?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푸른 물결님께서 외인들은 왜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매도하나요? 그리고 스카이파크님께서 같은 질문이신데, 포스코홀딩스는 외인 매도세가 강한데 미래 전망이 좋은데 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여쭤봅니다. 아,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네. 궁금증을 저도 풀었습니다. 아, 뭔가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 쪽에 외국인 투자자가 네네네. 미스터 배터리하고 한번 좀 통화를 해서 미스터 배터리. 제가 외국에서는 미스터 배터리, 미스터 EV라고 불리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한국에서는 배터리 하시고 제가 외국에서 알아준다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게 짤이 막 돌아다녀갖고 사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실제로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갖고 저희 이제 중요한 고객이신데 한국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제 미스터 배터리님의 이제 고견을 듣고 싶어 하신다. 해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통화를 뭐 여러 가지 쭉 했죠. 이제 왜 나는 삼성 SDI나 LMF는 보다는 별로 안 좋게 보는지부터 해갖고 이제 배터리 IC 8종목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쭉 하다가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리튬 쪽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리튬 사업의 값어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니까 되게 감명받아갖고 땡큐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실제로 지금 모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회사를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리튬 사업이 있는 걸 알아요. 기존에 형성된 이미지로만 보고 있었군요. 예. 철강회사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지. 철강회사인 줄 알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 질문 좀 드려보면 LG 솔루션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어설 거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중국 시장을 장악하지 못해도 넘어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그거는 중국 시장도 언젠가 장악하기 때문에 넘어선다 말씀하시나요? 중국 시장은 더러워서 단 하나도 안 판다고 생각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정하고 한 얘기입니다. 예. 중국 시장이 생각만큼 크지가 않아요.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대수로 기준에서 보면 큰데 그렇죠. 배터리 시장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픽업 트럭은 200kWh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크죠? 예. 홍강 미니는 9.2kWh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국에서 20개 팔아봐야 픽업 트럭 한 개 파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보면 미국이 한 전체 이제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까지 합치면 대략 한 75% 정도 돼요. 75% 먹어도 됩니다. 그럼 미국 시장을 이사님께서는 K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독점할 수 있다고? 미국 시장은 거의 한 8, 90%는 다 먹겠죠. 예.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한국 제외하고는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파나소닉은 근데 뭔가 미국도 사실 반도체나든가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중국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니까 견제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런 어떻게 수혜를 받는 것도 있는데 한국은 나중에 배터리를 너무 독점하게 되면 또 미국이 정책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못 만듭니다.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반반 먹자. 니네 반 우리 반 먹자 나눠 먹자 하는 식으로 전략을 잡은 거고 그게 바로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티엄 셀즈에서 나오는 이익의 반은 GM으로 가고요. 반은 LG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기술 개발해갖고 생산이 없는 거니까 그럴 거면은 한국하고 협력을 해서 반이라도 먹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잡은 거고요. 대신에 또 이제 전기차를 많이 먹으면 되니까. 실제로 요번에 이제 IRA 세부 규정 나왔는데 한국의 배터리는 다 받고 한국이 자동차는 못 받잖아요. 미국 자동차만 받잖아요. 당연하죠. 자기네 세금인데. 그럼 중국산 배터리는 앞으로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럽에는요? 유럽에도 이제 미국처럼 타이트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 광물 규정이 앞으로 생길 거거든요.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면 유럽에서 배터리를 못 팔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좀 우회해갖고 드는 방법이 좀 있긴 하겠지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력 대 실력으로 붙으면 중국 애들 우리 못 이겨요. 못 이겨요. CAT에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금량도 못 넘는 기술력 갖고 LG는 택도 없죠. 자, 요거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 비빔냉면님께서 질문 주셨네. 요즘 비빔냉면 땡기는 이제 점차 계절이 오고 있죠. 2차 전지 8대 종목이 업의 본질에 맞고 꿈에 있는 기업들인데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금량이 오시기 전에는 2차 전지는 모르시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금융 오시기 전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았냐라는 질문 같아요. 사실 그 8대 종목은 네네. 제 회장님이 찍어주신 겁니다. 유광지 회장님이 찍어주신 겁니다. 네네. 제 회장님이 이제 원래 이제 증권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9년 이 무렵부터 이제 화학 산업에 발을 담궈 갖고 네. 지금 화학 박사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학 짬밥을 이제 뭐 25년을 또 먹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업계 돌아가는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면서 또 그게 이제 주식적인 가치가 어떻게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근데 계시기 때문에. 찍어주시더라도 이사님도 뭔가 그게 공감이 되고 납득이 돼야지 사람들한테 말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거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분석이 전공이니까 네. 이 분석 발전시켜갖고 네. 8종목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사실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이제 22년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임원회의를 하거든요.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집에서 4시에 나가가지고 5시 반 첫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12시 반까지 이제 4시간 동안 막 온갖 잔소리를 다 듣고, 예, 까이고 쪼이고. 거기서 혹시 쪼이고 당한 걸 여기서 푸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 이제 쪼이고 까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낮에 이제 점심을 임원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갖는데 술도 한 잔 곁들이면서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0배가 올랐는데 앞으로 10배가 더 올 주식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때. 그전에는 저는 에코프로비엠에 사실 관심 없었어요. 네. 그냥 이제 회사는 좋은 줄 알았고, 에코프로비엠이 회사 좋구나.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업계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양극재가 중요하고, 양극재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구나 정도는 알았지만, 저도 이제 그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거는 너무 이제 과대평가돼서 뭐를 투자하기는 뭐 별로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10배 올라갈 거 딱 찍어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회장님 그렇습니까? 하고, 네. 속으로는, 이 형이 또 오버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와서 제가 다시, 제 이제 전공인 분석을 살려갖고, 분석을 딱 해보니까, 네. 이게 왜 10배 간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알겠더라고요. 언제적인 거죠? 작년 4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서진덕 TV 하고 할 때 사실은 제가 주식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이런 한 푼도 없었는데 그냥 이제 산업에 대해서만 이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손님이 안 꼬이는 것 같아. 그 보는 사람들은 자기 돈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야 재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 유치를 위해 갖고 하지만 좋게 보시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부터 해서 이제 이거 10배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에코프로비엠 10배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보는데 에코프로가 또 보이더라고요. 얘는 더 좋아. 얘는 30배 갈 것 같다. 해갖고 사실 시작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남은 거죠? 둘 다? 자, 에코프로는 한 5배에서 7배? 네. BM은요? 둘 다. 둘 다. 예. 둘 중에는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시나요? 뭐 비슷하게 좋게 보신가요? 에코프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불구하고 에코프로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전구체가 빠르게 국산화해야 돼요. 전구체 비율을 빨리 100%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전구체 공장을 막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걸 막 짓고 있는데 이제 그 진도가 가장 빠른 게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에코프로가 그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캐파를 갖고는 에코프로비엠에서 사용하는 양극재의 30%에 해당되는 전구체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전구체 쪽에 설비 투자, 증설, 생산 이제 증가 속도가 에코프로비엠도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양극재도 그 성장 속도보다 여기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더 부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 좀 듭니다. 사실 관련된 개인적으로. 질문이 농사 잘 짓고 싶은 주말 농부님께서 전고체 개발에 LG 엔솔이 26년, SDI가 27년, SK온이 28년이었는데 전고체와 에코프로 그룹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전고체는 좀 잊으라고 얘기하면 좀 잊으십시오. 잊으십시오. 예, 묻지 말고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전고체는. 예. 전고체를 잊고 예. 뭘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얘들이 계속 잘 벌 거예요. 전고체 자꾸 얘기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게 뚝 떨어져갖고 게임 체인저가 돼서 이게 산업 판도가 확 바뀌고 그러면서 뭐 이런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런 일 절대 없다니까요.
자, 에코프로 관련해서 질문 또 하나 더 있어요. 스틱맨님께서 MSCI 편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님께서는 편입과 탈락 중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MSCI 편입되려면 60만 원 이상을 급등으로 보기에 그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방송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 에코프로 주가가 60만 원 초에서 행보 중인 것이 편입되기 위한 세력의 시세 조정이라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100% 잘못된 얘기 같고요. 네. 지금 여의도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가짜 정보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네. 막 떠돌아 다닌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예, 지금 바로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400% 어떻고 200% 어떻고 100% 어떻고 이거를 네. 지금 이제 여의도 증권사에서 그 리포트를 내서 네. 그 리포트를 기준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네. 리포트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일종의 기준이지 네. 세부적으로 최종 정성적인 판단을 MSCI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62,000원이 400% 기준 금액인데 400% 넘어서 63,000원이다 해서 탈락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MSCI 직원들이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넣을지 말지를 네.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들어갈 확률은 저는 금양은 모르겠고 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거의 99% 이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네. 게 지금 이제 여의도 기관들이 에코프로 위에면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는 사실도 왜곡해요. MSCI에 편입이 되면 MSCI 관련된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지난 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편입 발표 나고 그 직후 한 달 동안에 평균적으로 60%가 주가 올랐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떨어진다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 증권사에서. 단체로. 얘들이 거짓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너무나 티나게 하고 거짓말해서 시민들을 속이는 거에 전혀 이 꺼리낌이 없는 진짜 도덕적인 양심이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님과 이제 방송하다 보면 말씀 재밌게 하죠. 재밌긴 한데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약간 자불안서 같기도 하고 옆에서 어떤 표정을 찍어야 사람들이 그걸 즐겨요. 그런 자분해서 하시는 걸 즐긴다고. 그리고 다음 질문 좀 드려보면 정김예님께서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재료가 중국에 많이 있다는데 이후에 혹시 중국에서 재료를 막아버리면 어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가요? 아니요. 일단 이게 아니다. 아닙니다. 예, 광물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광물의 정제련은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의 정제련을 중국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네. 중국한테 목줄 잡히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자. 새롭게 판을 짜자 해서 나온 게 지금 IRA하고 CRMA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 갖고 광물 정제를 하는 그 대표 중인 게 전구체하고 리튬이잖아요. 전구체 리튬을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구체 리튬을 한국에서 하는 회사가 누굽니까? 에코프로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6배 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이 이건들이. 제정신이냐고.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경님께서는 포스코홀딩스는 오너 리스크가 걱정입니다. 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진짜요? 예, 저도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좀 취약점이에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랄까 좀 어중간한 형태. 이거는 공기업도 아닌 것이 사기업도 아닌 것이 정부의 입김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독자적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좀 혼재되어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항상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봐서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디 Y로 시작하는 분께서 어느 정도 산업이 안정기에 들면 장비주는 성장이 멈추는 게 맞지만 배터리 산업처럼 아직 초기 단계고 성장하고 한창 공장이 깔리는 동안은 장비주도 실적이 엄청 늘 수밖에 없을 텐데 2차 전지 장비주는 단 한 종목도 괜찮아 보이는 곳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진 않고 추천주에서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추천주에서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선대 소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쪽에서 자연스레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선대 소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두 분이 또 친분이 또 있고 자주 촬영하시니까 편하게 여쭤봤어요. 박순영 이사님 추천 8대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씩 가볍게라도 대답해달라 했는데 그 방송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역으로 또 하겠습니다. 선대 소장님이 추천주는 제가 관련된 거 보니까 뭐 에코프로, 비행, 포스코홀딩스, LG엔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뭐 윤수정 FNC, 사마알미늄, PNT, DN
TNT, 하나기술, TCCT, 대보 마그네틱 정도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혹시라도 뭐 좀 언급하실 이야기들이 있다면 다 모르는 주식들입니다. 네. 제 관련된 주식 아니면 다 모르고요. 여기서 이제 언급된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LG 에너지솔루션 빼고는 잘 모릅니다. 모른다. 예, 모릅니다. 저기 선대인 경영요소 가입하셔갖고 네. 이제 선대인 소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배터리 8 종목이 지금 되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2차 주식은 금양이었습니다. 근데 금양은 이제 또 거기 홍보이사님이시니까 저도 사실 질문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금양을 발굴하신 분이 선대인 소장님이세요. 아 진짜요? 예. 아 선대선생님 금양 발굴하셨었어요? 예. 어떻게 왜요? 제가 이제 열심히 IR을 다녔죠. 여의도 기관들마다 다 다니면서 네. 금양 좋다. 금양이 이제 앞으로 미래가 밝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네네.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 기관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사이에 선대인 소장님이 그때 7월 초에 작년 7월. 작년 7월 초에 저희 이제 공덕에 사무소가 있거든요. 요 바로 옆입니다. 사무소 이제 찾아오셔갖고 제가 이제 IR 했는데 IR 하고 딱 듣자마자 야, 이 회사 너무 좋다. 이 회사 10배 가겠다 하시더라고. 그때가 5,000원 초반대였을 거예요. 진짜 10배 갔잖아요. 제가,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기업 방문을 많이 다니다 보면,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애널리스트가 기업 방문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해. 특히 이제 이 스몰캡 쪽이 지금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는데, 스몰캡 애들이 게을러. 스몰캡 애들이 막 기업 방문해갖고 이제 좋은 회사 발굴해서 사람들한테 소개시키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일부는 이제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그 스몰캡 회사 대주주가 찾아와서 이거 이제 좀 리포트도 써주고 해서 주가를 올려주면 그러면 내가 좀 사례를 하겠다. 그런 형태로 또 많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스몰캡 쪽은. 그래서 이제 스몰캡 쪽이 특히 사실과 편견에 좀 가득 차 있는 제대로 좀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고 그때 의원이 그 이제 공매도 관련해갖고는 걸린 게 없다라고 했지만 그런 스몰캡 관련해갖고는 벌써 몇 건 걸려갖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훨씬 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이제 뭐 10조짜리, 100조짜리 주식이 10조가 100조 되는 것보다는 1조가 100조 되는 게 쉽고요. 10조가 100조 되는 것보다는 1조가 10조 되는 게 쉽고 1조가 10조 되는 것보다는 1000억이 1조가 되는 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1000억, 2000억 단위에 있는 이런 좀 이제 스몰캡 주식들은 증권사들이 역할을 안 해. 그런데 이제 이 아무래도 그런 데는 이제 오르면 엄청 올라서 오르겠죠. 뭐 1조나 넘어가야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커버해주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선대인 소장님은 그런 1000억, 2000억짜리를 발로 다 뛰면서 발굴을 하시는 그런 걸 하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은 금양 같은 거 딱 발굴해갖고 수익을 팍 내주고. 금양 얘기 나서 한 가지만 예, 제가 누가 저한테 여쭤봤는 거 좀 한번 예. 이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분이 금양의 작년 영업이익이 지금 시총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영업이익이 뭐 수백억 단위인데 시총이 4조인 건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하던데 혹시 뭐라고 그러면 답변을? 좀 무식한 소리고요. 예, 테슬라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2008년에 상장해갖고 2017년까지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적자 기업을 이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꼴보기 싫다 해갖고 공매도 맛집이었습니다. 미국 애들도 공매도 많이 치거든요. 테슬라가 특히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손들고 다 파산하고 다 난리 난 거거든요. 뭐 저희도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마치 되게 이제 좀 불건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기대감의 크기와 곱하기 확률을 계산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2030년 무렵이 되면은 배터리 회사 5개가 살아남을 건데, 그 중에 하나 후보가 저입니다. 5개 후보 어디인데요? 일단 3개는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 그 다음에 LG, 이제 SK. 나머지 2개 자리가 금양, 그 다음에 파나소닉, CATL. 이 정도 3파전. 그 중에 2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야, 파나소닉, CATL 그 사이에 금양이, 금양이 그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기술력 우리가 더 좋으니까요. 파나소닉이나 CATL보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같이 이제 이 경쟁을 해봤는데, CATL 우리 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금양의 시총은 기본 100조는 깔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조니까 100조면은 8년 동안에 25배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다만 그거는 불확실하잖아요. 거기다가 확률을 몇 프로를 곱할 건가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게 확률이 지금 뭐 한 5% 정도를 잡고 있다라고 보면 내가 판단하기에 5%는 더 되는 것 같아. 10%, 20%는 되는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금양의 주식을 사실 거고, 5%는 무슨 1, 2%도 안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살 거고,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6월 한 26일쯤 되면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지거든요. 코스피 200에 편입돼서. 네. 그때 공매도 치러 많이 오십시오. 저희가 대환영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레 언급하신 테슬라 예. 또 장표 한번 예, 예. 강연을 다시 돌아가 예, 볼까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테슬라가 2008년에 상장했거든요. 네네. 상장해서 1불 30센트에서 414달러까지 318배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18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55%난 거고, 지금 160달러니까 더 떨어진 거죠. 네. 이제 이게 큰 흐름이 있었고, 요걸 자세히 보면 이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게 계속 적자였어요. 누적 적자가 46억 달러, 5조 원의 적자를 냈었습니다. 이게 한국 같으면 이거 상장 폐지였어요, 예천에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펀딩을 하고 하면서 유지를 한 거니까, 이 펀딩을 하고 하는 데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 구라 실력, 언변, 이게 되게 사실 많이 작용했었던 거고요. 또 뭐 잘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럼요. 아예, 나는 좋아한다니까. 일론 머스크. 성공한 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니까.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매도 맛집이 돼갖고 치다가 많이들 털렸죠, 사실은. 2019년에 연산 30만 대 캐파가 완성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 기조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시세를 분출했던 19년, 20년, 21년인데, 그래서 테슬라가 공매도의 애초부터 무덤이었습니다. 네. 2010년에 상장할 때, 그때 이제 CNBC 매드머니의 이제 짐 크레이머가, 참, 그 얘기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선대인 소장님은 이제 한국의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제 기업 발굴들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업 발굴들을 통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중소형 성장주를 발굴해내는 게 그게 피터 린치의 주 특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이 이제 선대 소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서지영 대표님은 제가 봐서는 한국의 워렌 버핏입니다. 한국의 워렌 버핏은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가서 이제 시장 경쟁력 있고 언제 사도 안 물리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익이 내는, 가장 이제 개인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사실은 이제 소수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에 가장 어울리는 좀 크게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이 서지영 대표님이고, 그러면 이제 빠떼 하시는 뭐냐? 네. 한국의 짐 크레이머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때 상장할 때 테슬라가 지금까지 2억 9천만 불의 적자를 봤다. 이 회사가 유지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되게 깠었어요, 사실.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6달러 하다가 36달러까지 올랐는데, 그때 공매도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짐 자노스가 강세장이 아니라면 테슬라는 몇 년 전에 사라졌을 회사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아주 나쁜 회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매도를 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좀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싫어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공매도 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2020년에 공매도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80달러에서 시작해서 700달러로 9배가 올랐거든요. 이 해에 공매도 세력이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350억 달러 손실을 봤어요. 50조 원의 손실을 본 겁니다. 이때 넘어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2020년 말에 700달러를 찍을 무렵에 그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이때 이제 공매도를 들어왔었거든요. 저희 기억납니다. 요거는 기억납니다. 테슬라 주가 앞으로 90% 떨어질 수 있다. 했는데 이 사람도 21년 초에 1200불 뭐 이렇게 할 때 손 들고 나갔어요.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열을 기울여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아마 마이클 버리가. 하여튼 뭐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고성장 기업을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공매도 하는 거는 저작권이 되는 겁니다. 저희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좀 걱정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입니다. 이제 보면 최근에 여의도 기관들이 저기 6월 26일만 돼봐라 내가 공매도 처리하면서 막 벼르고 있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형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우리 회장님이 증권 출신이라는 거를
당신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318배 상승한 이후에 4분 1초만이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첫 번째고 연산 30만 대가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30만 대 돌파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테슬라도 30만 대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접어든 겁니다. 지금 수소차 넥소의 경우에 보면 수소차 넥소가 연산 만 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K 수소는 다 팔아버려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이 테슬라가 이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 그때 퍼가 얼마였냐면은 200배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꺾인 게 아니고 200배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장률이 둔화돼서 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 이게 회사가 막 성장하다 보면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그때는 이제 PR 200배, 1200 쓸라 하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고, 그 PR 200배 했을 때 그때의 PEG가 얼마였냐 하면은 4였다는 겁니다. 역시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 고점을 파악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PEG는 이제 PR을 이제 EPS 성장률로 나눈 거니까, 이때 당시에 한 50%씩 성장한 회사였거든요. 근데 PR이 200배니까, PEG가 4니까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그래서 이때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유료 강좌를 밸류에이션 관련된 거를 이제 준비했고, 그거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술이 아니고 보급,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아까 그 전고체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기술에 집착한 질문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데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기술을 보시면 안 되고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보급돼서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이 발생하는가를 보셔야지, 앞서 있는 기술력 이런 거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모델 Y가 성공하면서 연산 30만 대에 있어서 연산 100만 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2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핵심 질문은 이 신기술, 이 신제품이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뭐랄까 삐까번쩍하고 찬란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술에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모델 3, 모델 Y가 대략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지갑을 열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테슬라 주가가 날아간 거예요. 그런 형태로 접근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2월 20일 날 한 말씀드렸고, 4월 5일 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2번 했거든요. 하루도 빨리 K 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빨리 바꿔야 돼요, 당신들이. 다시 한번 내가, 진짜로 형이 니들 걱정돼서 한 얘기입니다. 형 말 좀 들어라, 얘들아. 애송이들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빨리 파십시오. 최근에 얘기가 이제 중국 배터리가 가성비로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성비 없어요. 우리 하고 안 싸다니까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